시의회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을 잠시 떠올려 보면 시정부를 견제해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굳이 시의회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묻고 싶네요. 원주시의회는 왜 존재할까요?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원주 아는 척 72회 2부는 무실동은 지금에서 거수기로 전락한 4월 5월 원주시의회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녹음 실수로 음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청취하는데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우긴 정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재씨 약간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방회는 없어져야 한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원주시의회는 왜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 이런 뒤에 이어져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지방의회들에서 전국적으로도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어려운 시국에 해외 연수를 갔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굉장히 의원의 자질이 없는 폭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4년 임기 동안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냥 행사에만 얼굴 비추고 약간 권력만 그냥 누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 같은 건 그냥 자리나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무슨 필요가 있냐. 이제 뭘 하는 거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없어지면 누구한테 좋은 거냐. 결국에는 기득권들한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계속 축소판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국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정부를 누가 견제할 것이냐. 그럼 이제 그걸 계속 축소해 나가다 보면 결국 지방 단위에서 광역 단위, 기초 단위에서도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물론 우리는 이제 선의를 믿지만 그들이 굉장히 잘할 거라. 그렇지 않은 시장분들도 계신 걸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공무원들도 굉장히 좀 잘못된 행정을 하는 거고 그런 걸 어쨌든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게 의회라는 거죠.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도록 이제 이끄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잘못한다고 시장을 그럼 없애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 옛날처럼 관선으로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이제 없애기보다는 이걸 잘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특히 우리 삶에서 봤을 때 행정부의 역할이나 아니면 행정부의 존재 가치는 더 많이 높아지거나 우리에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법부의 역할이나 존재 가치가 우리에게 체감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적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지방자치에서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무엇이 더 민주주의의 본질에 맞느냐,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느냐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장보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정말 지역구별일 수도 있고 비례대표일 수도 있고 각 어떤 시민, 주민들의 이 총의가 모이는 곳이 결국 의회인 거죠. 그게 사실 민주주의의 본질인 거고. 네네. 시장도 물론 직선제를 통해서 뽑히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수렴돼서 조율돼서 하나의 보편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의결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 더 지방자치는 본질을 둬야 되는데 우리 정치는 사실 대통령 중심적 국가다 보니 네네. 이 지방자치조차도 너무 이런 집행부의 수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원주시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의회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는 하나 우리가 오히려 그럴수록 조금 더 힘들겠지만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때로는 일부러 이런 지방의회 혐오를 만드는 게 아닐까. 기득권들이 더 좋으니까. 네네. 그런 생각 들고. 예를 들어 우리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요새 정치개혁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이제 줄이자라는 얘기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네. 많은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줄이는데 상당 부분 찬성을 합니다. 거의 60%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가장 좋은 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인 거죠. 숫자가 줄어들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력은 더 세지는 거니까 권한은 오히려 숫자를 늘릴수록 기득권은 완화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그런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이용해서 정치 혐오에 기댄 여론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자꾸 국회의원 정원을 축소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방의회나 뭐 이런 지방자치에서도 약간 그런 정치 혐오에 기댄 뭔가 이런 좀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네네.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다. 네. 저는 어쨌든 그냥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애고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또 매번 챙겨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를.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하는 척에서 이렇게 매번 시의회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도 그런데 있죠. 저희 스스로도 사실 그동안 이 원주하는 척을 하기 전까지는 뭐 시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기회에 함께 이제 여러분들과도 시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어떤 의원들이 도대체 밥값을 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를 좀 네네. 알아보자. 제가 계속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오늘도 또 어김없이 돌아왔는데 오늘 할 얘기가 좀 많네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오늘 원주하는 72의 2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4월, 5월 임시회 개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240회입니다. 오. 임시회죠.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 보름 동안 열렸습니다. 원래 이즈음에 하는 짱 봄 아닙니까? 4월 5월 네네. 봄 시즌을 맞아서 하는 이 임시회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보통 이제 시 정부에서 추경안을 이렇게 넘겨요. 1차 추경안. 네. 그래서 이번에 원주시 정부는 1조 7,580억 원짜리 추경안을 넘겼죠. 이게 당초 예산에서 10.78% 오른 액수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일때 보통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다음 달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죠. 요거에 대한 이제 계획서를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작년에 리뷰했을 때 뭐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행감은 연말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6월에 해요. 네네. 중간에. 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근데 원주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12월로 통일하자. 연말로 통일하자. 전부. 그게 오히려 간편하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애매하다. 맞아요. 이게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사업이 아예 안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냥 다 결산하는 게 낫지. 뭐 유럽 축구 시즌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걸쳐서 하는 거는 애매하다. 우리의 삶에서의 패턴을 봤을 때 6월에 뭔가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그걸 정리한다라는 게 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학기도 3월에 시작해서 뭐 보통 뭐 12월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결산 같은 경우도 네네. 한 뭐 2월까지도 간 경우도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하여간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12월로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부결이 됐는데 논의가 지금 가결이 안 되고 뭐 다른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를 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뭐냐 하실겠지만 이게 이제 국정감사 같은 거죠. 네네. 지방자치단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보통처럼 이제 각종 의안들을 심사합니다. 뭐 조례도 심사하고 뭐 결의안 같은 것도 이제 뭐 통과시키고 뭐 5분 발언 같은 것도 하고 뭐 할 건 다 합니다 이때. 네네. 그래서 4, 5월 임시에는 이런 걸 원래 이제 할 예정이었다. 네. 근데 원래 이런 예정이었는데 사상 초유의 파행. 이번에는 이 예정대로 잘 흘러가진 않았었죠. 그렇죠. 네. 전혀 흘러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제가 이제 90년대 초반 실시된 이 원주시 의회에서 이 정도로 파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뭐 제가 원주에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우지 씨보다 조금 더 원주에서 산 제 기억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한번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문제의 시작은 이제 원주시 정부가 이제 예산안을 제출을 한 데서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아카데미 극장 철거 이제 예산안이 이제 이번 추경안에 담겼는데 이걸 제출할 때 원래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서 여기서 나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이제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누락했던 거예요. 처음에 예산안 제출할 때. 야당에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이거 지켜야 될 절차를 왜 안 지키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시 정부에서 뒤늦게 깨닫고 본회의 하루 전이었죠. 4월 18일에 반나절 만에 비대면으로 이 심의를 열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결국 이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냈습니다.
했습니다. 완전히 졸속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갔다 네.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라는 거는 그래도 이게 뭐 모여서 좀 논의를 하고 심도 있게 뭐 네.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심지어 심의를 하기 위해선 그 사전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그냥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냥 도장 받으러 다닌 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위가 있어야 하는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어떤 행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야당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부터 의안 제출까지 예를 들어 아카데미 극장을 예로 든다면은 철거를 결정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뭐 이제 말씀드린 공유재산 심의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안을 이렇게 제출하는 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려요. 몇 달 걸리는 절차인데 이거를 뭐 전광석화로 그냥 뭐 몇 주 만에 그냥 처리를 해버리니. 그러니까 발표 이유로, 네. 최고 발표 이유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단순한 그냥 뭐 별로 관심 없다 뭐 그런 일도 아니고 지역사회 최대 현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안건인데 그런 안건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면은 평소에 도대체 시 정부는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라는 의심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간 이런 졸속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의 첫날이었죠. 의회 개의 첫날이었던 4월 19일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까지 민주당은 의회를 보이콧합니다. 등원 거부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그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죠. 그러다가 21일엔 복귀를 해요. 민주당이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를 거부하고 나섭니다. 야, 양쪽에서. 네. 이제. 왜 그러냐? 뭐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다가 이제 항의 피켓을 막 적지 않습니까? 뭐 장관 사퇴해라. 네네. 뭐 철회해라. 뭐 규탄한다. 그런 걸 똑같이 붙인 거예요. 원강수 시정 뭐 규탄한다. 뭐 예산 철회해라. 뭐 원강수 시장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뭐 각양각색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거부감을 느낀 거죠. 여당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걸 떼라. 그거 회의하고 상관없는 걸 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걸 떼야만 진행할 수 있다 해서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우리의 표현의 자유 하면서 이제 못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나가버린 거죠. 회의를 거부하고. 그래서 회의가 안 되는 거죠.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니까. 네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데 그쵸. 다수당이 나와버리니 회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사실상 거의 통으로 이번 의회 통으로 국민의힘이 회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이 됐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촉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거부로 이제 파행이 마무리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어쨌든 상임위에서부터 예결위까지 모든 게 다 파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는 원래는 상임위별로 뭐 의안 심사도 하고 예산 심사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안은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좀 더 정밀하게 점검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상임위가 거의 다 파행이 났어요. 일단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차 회의 파행이 났고요. 2차 회의는 민주당이 이제 복귀를 해서 됐는데 하다가 20개 안건 중에서 3개 안건 하다가 그거 끝나고 파행이 됐어요. 또. 이때 오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국민의힘 쪽에. 너네 나와! 왜 하고 있어? 다른 회의장들이 이제 나간 거예요. 피켓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행복이도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회의 종결 오늘 못합니다. 이렇게 파행 났고 그러니까 이게 심사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쭉 파행인 거죠. 3차, 4차 파행. 산업경제위원회는 모두 파행 났습니다. 제 1차부터 4차까지. 네네. 문화도시위원회 여기는 특이했던 게 뭐냐면 행복위와 상경위는 여야가 동수예요. 4대4 동수인데 문도위는 4대3으로 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1차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4차는 역시 민주당의 그 피켓을 문제 삼아서 파행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제1차 때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때 또 체육회관 취득 안건이 있었어요. 체육회관 이제 설립할 테니까 요거 시유재산 좀 취득 승인해달라 했던 거 이거는 또 삭제를 시키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당이 단독으로 했다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한 거죠, 여당이. 그러니까 1차를 단독 진행한 이유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1차는 파행이 났고요. 2차는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이때 민주당의 안정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했고요. 또 국민의힘의 원용대 부위원장을 이제 선임했고 여기까지는 했는데 뭐 3차, 7차는 또 같은 이유로 3차부터 7차까지는 그냥 다 파행이 났습니다. 역시 피켓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안 열렸고 결국에는 5월 이제 3일 진행된 본회의에 모든 의안이 그냥 사실상 심사 없이 예산을 포함해서 다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사실상 본회의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규모가 확장된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상임위가 해야 될 일도 본회의에서, 네네. 뭐 예결위가 해야 될 일도 본회의에서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판이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이재용 시의회 의장이 하나 이제 절충안을 낸 게 뭐냐면은 의안은 일단 본회의에서 다 하자. 본회의에서 하는데 추경안은 좀 중요하니까 요거는 본회의에서 그냥 심사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다음 회기로 넘기자. 여야 합의로. 그래서 의안만 일단은 저 본회의에서 다루고 5월 3일 추경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예산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식으로 이제 절충을 내서 요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언론의 표현에선 묘수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 본인이 다 직권 상정했잖아요. 네네. 의안을. 아니 그렇게 타협을 생각하셨으면 의안도 좀 타협을 시키게 하시던가. 중재를 안 하시고 그거에 네.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중재 아니었을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네. 본인도 어쨌든 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네. 아무래도 뭐 여당이기 때문에. 거수기로 전락하다. 그래서 이제 5월 3일에 본회의가 열린 거죠. 네, 이때 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사실상 모든 의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 좀 이색적인 진풍경이 펼쳐진 건 뭐냐면은 원래 본회의장은 다 결정되고 이제 딱딱딱 두드리기만 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게 뭐 투표를 하거나 그런 절차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뭐 투표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 만장일치 사실 보통 이게 첨예한 사안이 아니면 정말 가끔씩 올라오는. 근데 이날은 사실 상임위에서 못했던 걸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의안 같은 것도 다 심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실무 과장들이 직접 본회의 발언 단상에 올라와서 발언을 하는 질의에 답하는 원래는 상임위에서 해야 될 그렇죠. 그거였는데. 보통 본회의에 과장이 나오지도 않아요. 보통은 좀 국장급들이 나오죠. 그래도 이를테면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좀 국장이 장관이잖아요. 장관급이기 때문에 격을 따지자면은 보통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실무급들이 올라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주신문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날 조례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 과장들이 직접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제안 설명하고 의원들과 질의응답에 나서는 이색 풍경이 연출됐다. 해당 과장들은 본회의 대비를 의식한 탓인지 단정한 복장에 머리를 손질하고 잔뜩 힘을 준 모습들이었다. 일부 과장은 발음이 씹히는 등 다소 긴장했지만 애교 수준으로 보였다는 평가다. 이런 묘사를 또. 네. 이게 현장이 막 그려지는 생생한 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장들도 긴장을 했겠죠. 아무래도. 또 큰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니까. 하여간 뭐 그런 모습 펼쳤던 여러모로 이번 시의회는 정말 초유의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뭐 많은 의안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다뤄볼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는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시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안. 이게 바로 이번 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어떤 장본인 안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카데미 극장을 원래는 보존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시유재산 관리 계획을 철거하고 문화공간, 뭐 문화공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죠. 그렇게 바꾸는 거에 대한 어떤 계획안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본회의에 이제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데 여야 찬반 토론이 전개됐습니다. 첨예하게 갈린 사안이. 네네. 그래서 먼저 나선 게 이제 민주당의 손준기 의원이었죠.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요지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이 의안은 전문가가 없는 시정조정위원회 공무원 11명의 결정으로 일단 이루어졌다. 원광수 시장은 이제 철거를 발표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보면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최고 자문기구라고 하시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근데 이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외부 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공무원이에요. 11명이. 그러니까 그게 알렸을 때 굉장히 조금 뭐 약간 이상했던 게 자문기구인데
이게 자문기구인데 내부 사람들만으로 한다라는 게 그러면은 그게 업무 회의랑 다를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시 내부의 회의랑 뭐가 다른 거예요? 네, 네. 굳이 시정 조정위원회를 둬서 뭔가 이런 안건들이나 이런 거를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부터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네, 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 이제 누군가 이렇게 발언을 해요. 토론 청구 있잖아요. 그 왜 정책 토론. 네네. 그게 이제 생년월일이 없어서 보완 요청을 했다는 어떤 거짓말이 기술돼 있다. 손준기원은 그렇게 이제 반대 토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생년월일은 이제 뭐 적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주민등록번호 이제 뒷자리까지 이제 요구를 해서 이제 그걸 못했는데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어떤 발언이 나왔다 회의록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개최 현황 이렇게 위원회 개최 현황 이런 거를 보면은 거기 표시된 심의 날짜는 3월 6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 개최 현황 목록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때 3월 6일 원하는 의결로 돼 있는데 회의록에 적힌 또 회의 날짜는 3월 9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회의를 언제 연 거냐 도대체. 또 한간에는 뭐 손준기 의원이 주장한 건 아니지만은 회의가 열린 게 맞냐는 주장도 나와요, 실제로는. 안 열린 거로 열린 것처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부터 잘못돼 있으니까. 또 다른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다고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무엇이 도대체 진실이냐. 그러니까요. 진짜 열린 거고, 진짜 열린 건 맞냐. 어떻게 제대로 의결을 한 거냐. 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성 아니면 그 내용 이런 것들도 어쨌든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는. 그렇죠. 그리고 뭐 원광수 시장 두 번째로 원광수 시장도 저번에 아카데미 친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지만 100억 원이 넘는 뭐 비용이 된다. 뭐 최근에 80억으로 축소하긴 했어요. 너무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간 뭔가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 상세 유지비 내역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손준기 의원이 하나 예시로 든 게 쓰레기 소각장을 재생한 부천 아트벙커 사례. 요게 이 아카데미 극장이 받은 사업이죠. 문체부의 유휴공간 재생 사업으로 재생한 대표적인 사례죠. 여기가 1,500평입니다. 이걸 유지하는데 1년에 1억 원 정도가 든다고요. 근데 아카데미 극장은 500평 난지시죠. 2층 건물입니다. 근데 1,500평을 유지하는데 1년에 1억 드는데 아카데미 극장 500평인데 10억이 든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단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구조가 다른 거다. 그래도 10배가 뻥튀기 된다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가 정말 뭐 10억 든다. 뭐 엄청 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네. 리모델링 하면 100억 든다. 100억 든다. 리모델링 비용도 그렇고 유지 비용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좀 근거 자료를 좀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들 수도 본인은 그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계산한 세부 내역이 막 엄청 자세하진 않더라도 큰 단위의 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존을 주장하고 있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이나 이런 쪽에는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60억의 리모델링. 그리고 문체부에서 국비 받을 때도 그걸 다 올렸었고 네네. 60억이 소요된다는 근거 자료가 다 있는데 원주시 정부는 근거 자료가 없어요. 네네. 뭐 항상 뭐 안전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뭐 5억 정도가 든다 이런 상세 내역들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현재 시점으로. 근데 원주시는 뭐 널뛰기를 합니다. 물론 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새 건설 경기가 또 침체되기도 했고 60억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제대로 판단을 안 하면서 철거부터 발표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여간 뭐 손준기 의원의 요지는 그런 거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그걸 졸속으로 했다. 본회의 하루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든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행정이다. 그러니까 찬반을 떠나서 아카데미 극장을 뭐 보존하든 철거를 하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좀 합당한 수기 과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손준기 의원은 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토론 다음에 또 찬성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신익선 의원이 나왔습니다. 신익선 의원은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원창목 시정의 문화 사업 정책을 아주 저격한 대표적인 이제 저격수죠.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문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그런 날카로운 또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이때도 나서셨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서서 5가지 얘기를 했어요. 철거에 찬성하는. 첫 번째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두 번째로 전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건물 외관이 보존이 불가하다. 세 번째로 문화공유 플랫폼 신축 사업과 내용이 중복된다.
네 번째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 문화유산 판단의 근거가 미비하다. 다섯 번째로 극장 리모델링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제가 손준기 의원은 길게 자세히 얘기해 주어서 왜 신익성 의원을 이렇게 짧게 한 줄씩 얘기하냐 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 네, 네, 여기에 조금 뭐 문장 정도 네. 해서. 회의록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다섯 줄이에요 그냥. 다섯 개 그냥 쭉쭉쭉 나열하 끝났어요. 한 줄씩 한 줄씩. 그리고 영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다섯 줄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진짜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 손준기 의원이나 뭐 뒤에 나올 또 김지현 의원이나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고 하는 말을 이제 얘기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데 이 신익성 의원은 나오자마자 막 뭐 이 원고 준비한 원고 막 들면서 읽는데 이게 참 본인이 이게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렵게 읽으시더라고요. 참 많이 버벅이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드리려면 이 내용들이 아카데미의 친구들에서 꾸준히 다 반박을 해온 내용인데 그거를 계속 거듭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매우 부족한 얘기들을 찬성 토론에 나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라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황당해서 그런 점 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철거 찬성 뭐 의견이 나왔을 때부터 제기됐던 뭐 그들의 근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나도 변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좀 설득력 있는 찬성 논지를 이렇게 좀 제기하신다면야 얼마든지 이렇게 토론이 좀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미 반박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네. 이게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반박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네. 아카데미 친구들이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거나 이러면 이해해요. 근데 이미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 알고 있을 텐데 그냥 원래 그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토론을 할 생각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원래부터 주장하던 내용조차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찬반 토론인데 처음에 반대 토론을 했었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금 반박하면서 토론을 이제 진행하는 것까지도 뭐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정말 찬반 토론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의 분량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튼 찬성 토론이 끝나고 이제 또 민주당의 김지현 의원이 또 반대 토론에 나섰는데 김지현 의원은 굉장히 또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바로 정치의 힘이다 라는 걸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약간 좀 문학적으로 구성했어요. 이 반대 토론을. 약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의 힘이다. 이 문장.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매입한 극장이 의회에서 약속한 공개적 수기 과정과 여론조사 없이 철거 위기에 빠졌다. 그게 바로 정치의 힘이다. 공개적 수기 과정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수기 과정의 결론으로 만들고 전 원주시의 시민 여론조사가 부적합했다고 다시 여론조사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하면 그만이다. 그게 바로 정치의 힘이다. 뭐 약간 시처럼 그러니까요. 네. 네. 불과 1년 전까지 39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기뻐하고 리모델링과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로 분주하던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철거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힘이다. 오랜 역사와 집단적 기억의 장소로 인정받아 지켜야 할 공간으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고 극장 매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았던 것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상관이 없다. 그게 바로 정치의 힘이다. 아카데미 극장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사업에 탈락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도 되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국비 가내시가 잡혀서 이상하다고 그러면 그만이다. 그게 바로 정치의 힘이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 원광수 시장이 철거 발표할 때였나? 그때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신청도 안 했는데 국비가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원주시 정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본인들 그 정부가 아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아니 근데 그게 원주시 정부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시 정부가 신청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 뭐 시정이 안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린 신청도 안 했는데 이게 내려왔대요. 약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광수 시장이 도대체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냐. 정말 측근들이 제대로
실무 라인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게 맞냐? 뭘 모르고 자꾸 얘기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국비 신청을 그냥 개인 민간 단체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자면 정말 원광수 시장이 이게 결정을,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의견을 듣고 했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더더욱 이 결정의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재원 의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시민 250명이 청구한 토론도 주민번호 뒷자리와 본적 등을 보완하라고 반려시키고 6,650명이 보존 찬성하는 서명을 해도 일부 의견이라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다. 왜? 그게 바로 정치의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화역사 관광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60년 역사의 아카데미 극장 재생사업보다 먼저 출근하면 자리를 맡을 상인들의 고정 주차장이 될 20년의 주차장과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항상 텅 비어있는 야외 공연장이 어떻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우려하는 바가 주차장 지으면 결국 상인들이 거기 될 거다. 이게 무슨 관광객들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특히 더 뭐 20년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야외 공연장이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가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없으면 어차피 안 될 거다. 텅 비어있을 거고. 또 야외니까 눈 비 오면 못 합니다. 맞아요. 사계절 가동이 안 돼요. 실내 공연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어요. 뭐 김재원 의원은 또 음악에 또 조예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이 코벤트 가든의 버스커들도 갖춰진 무대보다는 아카데미와 같은 랜드마크 앞에서 공연하길 희망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연을 하더라도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지 어디에나 있는 뻔한 야외 공연장 같은 데서 누가 공연을 하고 싶어 하겠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예를 들면 예능 비긴 어게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그렇죠. 네, 거기서도 이제 유럽에 가서 버스킹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을 떠올려 보셨을 때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뭐 대단한 거기에 그 유럽 거리에 무대에서 공연을 한 게 아니에요. 되게 길거리에서 하거나 아니면 공원에서 하거나 이런 실제로 일상에서 이제 지나다닐 수 있는 곳 아니면은 그곳에 랜드마크나 어떤 광장에서 한다거나 그렇게 많이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갖춰진 야외 공연 무대에서 서서 거기서 버스킹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유서 깊은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냥 민간 주택 같은 경우는 굳이 문화재로서 보존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쌓여와 온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 있는 유서 깊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어떤 여느 공연장에서 하는 거와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김재원 의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주는 10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이 5.9개로 강원도 최하위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문화시설도 부족한데 실내 공연장이 아주 근사한 그럴듯한 게 하나 더 생길 기회를 왜 버리네. 1차 추경안의 문화관광 역사 관련 예산이 약 61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중 21억 원을 사용해서 이 3마리 토끼를 잡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냐. 그것도 국비 39억 원을 반납해가면서. 그러면서 박종수 전 원주 역사박물관장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역사박물관장일 때 아카데미 극장 문화재 지정하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또 헌신했던 분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게 이제 지정이 안 됐을 때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원주 투데이나 이런 곳에 아카데미 극장 철거하면 안 된다 기고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기고문의 일부를 이제 따온 겁니다. 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 늙은 사람, 노인과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되는 것처럼 도시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낡은 건물과 신축 건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방문객이 넘쳐나는 이름난 관광도시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안전도 A등급의 건물이 아니라 안전도가 낮은 낡은 문화 건축물들이다. 약해지고 병든 늙은 사람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처럼 낡은 건축물 역시 보존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는 낡은 건물,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읽고 그러면은 뭐 위험하든 말든 그냥 다 보존해서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안전하게는 리모델링 하자는 거죠. 정말 뭐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아니 우리가
경복궁도 복원을 하고 말이죠. 네네. 광화문주 뭐 이런 것도 다 복원을 하고 어쨌든 다 하잖아요. 문화재 같은 걸 뭐 네네. 숭례문도 그렇고 음. 어떻게든 그가 안전하게 또 만들어내서 또 개방을 하잖아요. 문화재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자는 거죠. 네. 유서 깊은 것들을 남기자. 음. 그냥 뭐 숭례문도 오래됐으니까 철거해버리고 뭐 경복궁도 오래됐으니까 철거하고 강원가명도 오래됐으니까 철거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왜 유독 근대 문화유산은 우리가 쉽게 그냥 그 문화유산적인 가치를 저평가하고 그냥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허물고 거기에다 새로운 뭔가 상업시설이나 이런 걸 짓게 하냐. 그래서야 도시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냐. 뭐 또 국인 씨가 아마 잘 말씀해 주시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 그럼요. 건축물들 네네. 활용하는 것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를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건물을 절대 함부로 허물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니 프랑스 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겠습니까? 뭐 패션과 문화의 뭐 수도라고도 본인들을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파리 너무 불편하다. 도저히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아니 파리 정도에 되는 규모의 도시가 뭐 번듯한 건물을 짓지 못해서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파리 약간 외곽 지역에 그런 초고층 빌딩이 모여 있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오히려 시 외곽에. 네네. 근데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파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화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건축물도 역사를 담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함부로 부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는 이걸 부수고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공간에 그런 건물들을 짓겠다라는 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파리의 고층 빌딩은 도심부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파리란 도시의 어떤 문화적 가치 이런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자본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관광객도 또 많이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잠실 롯데타워 때문에도 물론 관광객은 생기겠지만 그래도 이 서울에 있는 어떤 문화유산들이 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라는 그런 걸 이제 문화유산을 보존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를 어떤 앞으로 우리가 뭐랄까 계획해 나가면서 또 운영해 나가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관점인데 이런 문화유산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데 원주시 정부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래됐으니까 위험해 보이니까 그냥 철거하자. 뭐 자기들이 보기에 문화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네네. 이런 식의 결정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박종수 전 관장의 말을 좀 인용을 하면서 김재원 의원도 반대 토론을 하고. 하여간 이렇게 찬반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3명이 했어요. 이재용 의장이 더 안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가 되는 거 아니냐. 시의회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안 되고. 이거 다 만들면 좋겠어, 누가. 필리버스터 조례 한번 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 돼가지고. 물론 뭐 여당에서 안 받겠지만. 하여간.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놓는다면은 그렇죠. 어쨌든 이 자체만으로도 원주시가 뭐 지자체에서 이걸 도입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마 받아들이진 않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했었어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때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죠. 네. 자, 하여간 뭐 요거는 표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3대 11 국민의힘 시의원 13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1명 반대로 결국 다수결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명만 이탈을 했어도 사실 부결이 되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당론대로 결집을 했다. 여야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정치의 힘입니다. 네. 아주 정치의 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네. 정치의 힘, 국민의 힘.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까요? 다음은 2020년 9월 15일 제22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의 한 장면입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우리 아카데미 극장에 산경위 위원님이 방문을 다 하셔서 곳곳마다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카데미 극장은 아직 매입된 게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은 원주 역사박물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부지를 매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잘 기획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뭐 매입을 좀 잘 해달라. 네. 역사박물관장한테 주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산경위 의원들도 아카데미 극장에 가서 뭐 옛날 형식 느끼고 관심 있게 보고 왔다. 긍정적인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시의원인가? 당연히. 뭐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매입해달라고까지 말한 사람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 조창휘 산업경제위원장이었어요. 네네. 조 당시 위원장은 이번에는 철거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8대 시의회, 지금의 9대 시의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8대 시의회 때 조창휘, 조용기, 이재용 의원은 극장 보존안을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네.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사실상 다 찬성표를 던진 셈이 된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의안이 있었어요. 아카데미 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 이게 2020년 3월 24일이었는데 이것도 반대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게 아카데미 극장을 이제 매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네네네. 2021년도 9월 15일. 이것도 역시 반대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결과적으로 이 조창휘, 조용기, 이재용 의원 이번엔 모두 철거안에 찬성을 했다. 그럼 그때는 왜 매입 보존에 찬성을 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뭐 단순히 그냥 표를 던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잘 기획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네. 이렇게 발언까지 하셨던. 조창휘 의원은 그렇게까지 네네. 얘기했어요. 물론 뭐 조용기 의원, 이재용 의원은 우려를 표명하긴 했어요. 영상에서 보면은 뭐 이게 좀 비용도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이 나올 수 있을지도 뭐 모르겠고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의원으로서 그 정도로 만약에 의구심이 있다면은 반대를 하든가 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찬성을 하고 지금도 찬성을 하고 완전히 상반된 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가 8대에서 9대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린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이게 소신껏 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네네. 보니 박정수 전 역사박물관장도 칼럼에서 최근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찬성했던 의원들이 지금은? 지금은 또 철거에 찬성. 그러니까 그때는 보존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거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해야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는 좀 웃기다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좀 더 의아했던 대목은, 황당했던 대목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원광수 시장이 이제 공약이 있었습니다. 원주 체육회관을 짓겠다. 그래서 이 체육회관을 짓기 위한 이 시유재산 취득 안건이 이번에 같이 올라왔어요. 네네. 요게 조금 풀어보면 2027년까지 54억 원을 들여서 명륜동 옛 보건소 부지. 이게 그 보훈회관 있는 쪽. 네, 보훈회관 뒤편. 네. 네. 그 주차장이죠, 지금은. 네,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네, 거기에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는 지역 체육단체 수건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하여간 이 체육회관을 또 체육단체가 많이 친하시니까 동해시장님께서 아무튼 근데 요거에 대해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그 문도일을 왜 단독으로 1차 때 단독으로 진행했다 했잖아요. 그때 이거는 지금 필요성과 사업 계획이 미흡해 보인다. 뭐 제대로 제출이 안 돼 있어 보인다 하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여당이 이걸 삭제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약이 못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원주신문 7일 보도를 보면 저희가 좀 단서를 읽을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한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당 출신의 원광수 시장이 그동안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원광수 시장의 거수기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국민의힘의 한 인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시의원인지 아니면 그렇죠. 뭐 그냥 당 인사인지 여당 일각의 뭐 한 기류로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수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은 지금 남기주 문화예술 과장이 시의회에 출석해서 한 답변을 보면은 아직 조감도도 완벽하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하겠다 정도만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약간 스케치만 정도만 있는 살짝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거는 또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네. 체육회관은 뭐 아직 계획이 불명확해서 안 해준다. 아니, 해놓고서. 어떤 면에서는 체육회관이 더 구체적이에요. 지상 4층 규모에다가 뭐 54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네. 이거는 또 용역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 이 체육회관 질러 용역도 또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거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또 이건 소신껏 삭제를 하고. 네네. 근데 또 아카데미 극장 같은 거는 그냥 거수기들처럼 찬성을 해주고.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삭제시키고 자기들 그냥 뭐 괜찮다 싶은 거는 가결하고. 이게 소신껏 일하는 겁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소신이라고. 이해가 안 되다, 오히려. 네. 이게 저희가 오프닝 때 정치 혐오가 커지면 안 된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보면 저도 참. 그러니까요. 네. 시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렇게 좀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이 이번 시의회에서는 두드러졌다. 주목할 조례 3가지.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 회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 면모들을 통해서 또 안타깝지만 약간 거수기처럼 보이는 모습들도 보이긴 했는데 또 이번 회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소개해드렸듯이 조례나 이런 것들도 좀 통과되거나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워낙 또 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려질 수도 있네. 네네. 조례들을 저희가 또 이번에도 꼽아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근데 사실 조례가 뭐 많이 또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조례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좀 아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한 3가지 정도 좀 꼽아왔는데 여기서 눈에 띄고 주목할 거라는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냥 이거 좀 소개하는 게 좋겠다. 얘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걸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 요거 원광수 시장의 대표 공약이죠. 그쵸. 네, 뭐 선거 때도 많이들 네. 학원비 10만 원 준다. 월 10만 원 초등생 모두에게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7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 이게 전용 카드에 이제 포인트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사실 학원에서 다 쓸 수 있게 모든 학원. 그렇죠. 네. 원래 공약은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해서 예체능 분야로 한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정규 교과과정, 국영수 교과과정을 좀 빼고 예체능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좋은 그렇죠.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사교육 조장할 바에는 그래도 평소에 어떻게 보면은 초등생들이 잘 하지 못하는 체육 활동을 이 기회에 좀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가면서 하면은 좋지 않겠냐. 좀 스트레스도 풀고 뭐 요런 입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런 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쓸 수 있는 가맹점은 분야는 조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취미 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에 일단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능 기회 분야에 또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가맹점으로. 그리고 이거 중요해 보여요.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도 가능해요.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보통 뭐 그 밖에 뭐 시장이 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붙긴 하지만. 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으로 한정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세 번째는 너무 넓거든요. 범위가. 그쵸. 이거 뭐 시장이 인정하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한정에 가깝다 사실은. 조례상에.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렇고. 이게 200억대 사업입니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그 절반인 한 130억 정도가 100억 원대가 아무튼 들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230억 원대가 들고 하여간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 같은 경우는 3년 조건부로 원래는 그냥 해도 된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3년만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할지 말지를 승인하겠다. 이게 꿈이름 지원 사업이 또 화제가 되고 이러니까 원주시에서 이런 걸 한단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도 막 문의를 했나 봐요. 야, 우리도 그럼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야, 혹시 야, 이거 뭐 우후죽순 난리 나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생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크다. 정치적 부담인 거. 그래서 3년을 줍니다.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우리 또 지방선거가 또 3년 뒤에 있는. 네네네. 네. 딱 3년 맞춰서 했다는 것이. 복지부가 상당히 좀 모르겠습니다.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공교로운 시기가 겹치게 좀 됐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야당은 좀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3명이 질의를 했는데 먼저 광문군은 우리 미스터 원칙주의자. 네네. 첫 타자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적혔어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인데 청소년 조례라면 대학생까지 포함해야 한다. 7세부터 12세까지다. 이거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러면 끝없이 지원 금액 올려줘야 될 수도 있다. 10만원 부족합니다. 15만원 하겠습니다. 15만원? 20만원으로 맞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먹을거든요.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예산이 끝없이 이어질 거다. 또 세 번째로는 적용 범위가 지정돼 있지 않아 배제 대상이 원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고생이 원하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되고 방통고 학생이 원하면 또 뭐 개정해야 되고 농촌 학생들이 원하면 또 개정해야 되고 왜 농촌 학생은 이제 농촌 지역은 또 학원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는 또 특수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하면 또 그것도 해줘야 되냐. 또 교습소나 공부방도 지원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 계속 조례 개정하면 누더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변칙 운영에 대한 이제 규제 방안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입시 강의를 55분 동안 하고 논술 강의를 5분 동안 하면은 이래놓고서 입시학원 아니니까 우리 돈 달라고 하면 이거 제한할 방법이냐 이 조례에서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앞서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함정들이 좀 있다는 네. 거죠. 그 밖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스터 원칙주의자 아니시겠어요? 네네. 물고 늘어졌어요 또. 그럼요. 이런 거 중요하죠.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인데 왜 굳이 네. 7세부터 12세냐. 네. 이런 어떤 광문근 의원 다음, 곽의원 다음 질의가 나. 네. 이게 뭐 네. 원주시 초등생 꿈이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원주시 청소년 꿈이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조례안 안의 내용에서 7세에서 12세 청소년에게 이걸 지급한다라고 돼 있지만 아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라면은 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요구하면은 뭐 들어주지 않을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렇죠. 여지가 거죠. 너무 많다는 네네. 그래서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이 이제 답변에 나왔었는데 일단 뭐 중앙부처와 협의에 절차 하자는 없다. 사실 뭐 절차적 하자를 곽 의원이 지적한 건 아니죠. 그쵸. 네. 네. 답변을 했고 처음에 사교육 조장 우려도 이때 당시 협의와 함께 국영수를 제외하면서 불식을 시켰다. 나름 철저한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해왔지만 정말 우리가 왜 여태까지 어린이들한테 투자를 안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어필한다. 좀 뭐지? 약간 시끄러워. 아니 갑자기 좀 들으면서 저희가 네. 생방송을 봤는데 뭐지? 그러면서 이제 뭐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긴 했어요. 원래 공약도 그랬어요. 원래 네.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게 원광수 시장 공약이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갑자기 어린이들의 꿈과 전도사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박과장께서. 아니 그리고 광문 의원이 질의한 거는 이런 뭐 절차나 아니면은 그 절차의 어떤 빈틈 때문에 생길 우려점들을 이제 질의한 건데 갑자기 어린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답변이 조금은 아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역시 김혁성 의원이 질의에 나섰습니다. 김혁성 의원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습반이 10만원짜리가 있고 15만원짜리가 있을 때 이 바우처에 의하면은 10만원짜리를 다니는 학생이 생길 텐데 15만원짜리는 부담이 돼서 못 다니고 그러면은 학생들 간에 뭔가 차별이 생기지 않겠냐. 차별감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지지 않겠냐. 너는 왜 15만원짜리 못 다녀? 뭐 이렇게. 너 바우처로 하는 거야? 너 바우처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제가 다시 농담을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막 네. 뭐 공공주택 산다고 그러니까요. 차별하고 네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원을 만약에 원주시에 있는 걸 300개로 잡는다고 치면 여기 대상이 되는 게 네네. 그럼 한 곳만 단순 계산해도 7,600만 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 꾸미름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 꾸미름 사업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태봉 과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10만 원 강좌를 강제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조치한 것이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요지의 답변이? 그러니까 뭐 수요와 공급의 차원을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오히려 역으로 학부모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조치를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추가 금액을 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걸 선뜻 보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런 요구를 계속 학원에게 해서, 결국에는 뭐 학원이 10만 원 강좌를 강제적으로 만들지 않게 했다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10만 원 강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환경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후죽순 생길 것 같은데 네네. 이 바우처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설득력 있는 답변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박태범 과장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간 뭐 이런 차별이 발생한 거는 뭐 사회적인 문제도 안타까운 문제인데 사회보장 제도가 많이 생겨서 이런 꾸미름 지원사과 같은 앞으로 보완이 돼서 계속 그런 불합리한 시대적 제도를 보완할 시 많이 발굴되길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또 이렇게 강조해요. 모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절대적으로 노력할 것. 진짜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 어린이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약간 방향 감성의 약간 뭐 어린이들의 꿈만 뭐 네. 어린이 해방 총사령관도 아니고 갑자기 뭐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학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학원은 수입이 증가했지만 소규모 학원은 수입이 감소 추세다. 코로나 이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도 있다. 네, 뭐 취지는 알겠으나 어쨌든 근데 대규모 학원에서 오히려 이렇게 바우처 맞춤 강좌를 설립하고 이제 그 학생들이 유치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또 자본력이 있으니까 네, 네. 10만 원짜리를 만들어도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하여간 저는 이 마지막 문장 답변에 좀 정답 진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네. 하여간 민주당의 권아름 의원이 또 질의를 합니다. 권아름 의원 질의가 아주 잘했어요. 주목해보시면 좋은데 복지부가 조건부 3년을 내건 건 선심성 예산 퍼주기가 될 수 있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나중에 만약에 3년 지나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중단이 되면 그 피해는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무려 200억이 넘는 예산을 쓴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려면 공교육 강화, 돌봄 강화,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학원으로 내모는 지원 사업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장애 학생은 지금 학원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은 또 고려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사업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박태범 과장이 이렇게 답변해요. 태권도든 피아노든 전부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사실 부모가 변해야 하는 건데 당장 변화 뭐 이런 건 어려우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면 그 지원을 했으니까 남은 금액 같은 걸로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를 한다는 거죠. 야, 저는 제가 부모이긴 한데 아니 근데 이 취지라면은 이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의 제도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우처 지원이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어떤 취지와는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과자는 오히려 이런 걸 보면.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동의하기 어려운 건 이게 뭐 중고생으로 올라갔을 때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이라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 대학 입시 목표로 학원을 보낸다는 말에 어느 정도 조금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초등생의 어떤 학원을 보내는 그 약간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사실 태권도 같은 경우 특히 약간 보육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어떤 면에서는 보육시설이죠. 그쵸. 네. 사실상. 그리고 피아노도 약간 교양의 차원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초등생 그 시기에는 네네네.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는 차원에서 오고 있고. 왜냐면 제가 초등생 때 딱 초등학교 내내 피아노 학원을 다녔고 그다음에 태권도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둘 다의 그 입시를 위해서 부모님이 저를 보내신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러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 주변을 봤을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분들보다는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기는 해서 그렇죠. 물론 대학 입시 목표로 보내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주 지금 이 시우의 답변에서 나올 정도의 보편적인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냐 모르겠네요. 그거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또 이제 박태범 과장은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도 권아름 의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발달 장애인만 따로 받는 학원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학원은 모두 가능하다. 아니 답변이 왜 다 이러냐고 난 이해가 안 돼. 박태범 과장. 아니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은 결국에는 지금 이 제도에서는 그 학원 대상
그 학원을 한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학원이 사실 그 다 입시학원도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도 그럼요. 있죠. 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잘 이루기 위한 학원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답변을 하니까 이 정책에 더 신뢰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쵸. 더 네. 정말 정밀하고 체계적인 뭔가 설계가 돼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건데 네네. 그냥 뭐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너무 네. 늦었다.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학원 모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네네. 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겠냐는 그러니까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하름 의원이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논술 학원으로 등록을 하고 입시 학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냐고 묻자 박 과장은 초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면 국영수 과목을 운영하는 학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네네. 그럼 권하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영어 학원인데 만약에 영어 토론처럼 학교에 없는 과정으로 등록을 하면은 가맹점으로 가능하냐 물으니까 박 과장 가능하다고 답변해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약간 세 번째 항목의 그 밖에 이 답변 취지로만 보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예체능만 물론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긴 하지만 사실상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없는 거라면은 다 가능하다는 식으로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박 과장의 답변만 보고 유출을 해본다면. 그쵸.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 제도의 취지와는 너무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거는 그래도 예체능만으로 한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정규 교과 과정을 벗어나서 예체능을 통해서 뭔가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다른 차원의 좀 뭔가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건데 이거는 그러면 뭐 거의 사실상, 준 입시와 다를 바가 없는 준 입시 교육과 다를 바가 없는 거에도 사실 가능하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좀 의아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권하름 의원이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의를 해서 잘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박 과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원이 이런 제도로 일부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국영수 학원이라고 배제하면 그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하리라 예상한다. 저는 역시 이 말이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요. 네네. 이 사업을 왜 만들었냐. 네. 뭐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봐야 될까요? 박 과장이? 아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본심이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모르겠습니다. 학원이 어려운 학원 많겠죠.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학원이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차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다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판국에 과장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고 있으면, 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진짜 학원 꾸미름 사업이냐, 이거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을 박 과장 스스로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건 어쨌든 복지부와 협의를 한 과정을 통해서 예체능으로 어쨌든 집중하자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렇죠. 그 결론을 본인들 스스로 계속 지금 이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라고 어필을 하시는 건지. 그렇죠. 왜냐하면 원강수 시장이 후보 시절에 만약에 그때부터 예체능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네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때 국영수 학원을 솔직히 지원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불발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공약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 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든 우회해서 그 공약에 가깝게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과장의 답변을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기 더욱 어려워져. 그러니까요. 다시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권하름 의원은 이렇게 되면은 가맹점 등록 과정에서 굉장한 부작용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마지막으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데는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 이 선별 과정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건 국영수 학원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뭐 배제해서 박탈감이 상당하리라고 예상한다고 하지만 그걸 그냥 감수하고 예외 없이 국영수 가면은 이게 교과 과정에 포함된 내용이든 아니든 다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차라리 처음부터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봤는데 저기는 영어 논술이라고 해줬대. 그러면은 그게 더 박탈감이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후죽순 결국 이 바우처를 겨냥한 어떤 뭐 용도 변경이랄까요? 강습반들 뭐 이런 것도 다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럼 학원의 어떤 절차 변경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사업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뭐 200억 원대 사업인데 학원당 지금 뭐 7천만 원씩 떨어진다는 단순 계산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네. 그리고 이게 또 중고등학교로 이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사교육 조장과 어떻게 보면 입시와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네네. 근데 이렇게 제도 설계를 했다는 거는 저는 이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깊이 있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하여간 이 의안도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논의가 전개됐는데 결국에는 표결로 봤어요. 국민의힘 13명 전원 찬성, 민주당 11명 전원 반대로 역시 다수결 가결이 네네. 됐습니다. 아, 통과됐군요. 네. 글쎄요, 여당 시의원들 중에 이거 우려한 사람 없었을까요? 이것도 그냥 찬성 통과시켰다. 네네. 역사가 판단하겠죠. 네. 자, 이 조례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조례였고요. 두 번째 조례는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주당의 권아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유호현, 손준기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같은 거죠.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갑질 문제를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죠. 많이 보기 네네.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가 나온 것 같아요. 시장의 책무를 일단 규정을 했고요. 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또 경비원의 권리, 또 입주자 등의 책무를 또 규정을 했습니다. 또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시 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여기서 기본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에어컨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죠. 정말 그래도 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보조금. 뭐 뉴스에서는 뭐 이런 에어컨 뭐 설치하는데 돈을 들여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왜 우리 시가 입주자들이 돈을 모아서 그걸 해드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냥 뭐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어쨌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비 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해서 경비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주시 무료 생활 법률 상담실을 활용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요. 또 정신적 고통을 받을 때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또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요. 경비원을 향한 폭언,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관리 의무가 소홀했다 또는 예방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이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에는 원주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사실 나머지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선언적인 걸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돈을 끊을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그래도 이 조례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시에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저도 뭐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네. 하여간 시 예산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맞아요. 하다못해 뭡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뭐 야시장을 열든 뭐 이런 거 할 때 원주시가 뭐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문화 행사를 하든 뭐 이런 거 할 때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하여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들어가 있다. 또 인권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한 입주자에게는 또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경비 노동자를 향한 갑질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고질적 사회 문제인 가운데서 의미 있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또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강제성이 얼마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조례의 대부분의 문장의 이제 서술어가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서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유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을 제한한다. 그랬을 때 그 보통 단지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단독주택에 한 가구에 뭐 최대 뭐 4명 아니면 더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단지 한 명이 사는 세대수의 인원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특히나 항상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서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거를 네네.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의문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있는 게 좋죠. 맞아요. 뭐 이런 우려는 있지만 좀 더 강제성 있는 뭔가 장치들이 있으면 좋겠으니 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만들어진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네. 그리고 뭐 보조금 지원 제한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경비원을 위한 기본 설치 시에 뭐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의미 있는 제도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또 경비 당사자를 좀 도울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은 또 설계가 돼 있어서 이런 건 좀 활발하게 예산도 잘 편성이 돼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조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민주당의 김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이상길, 이병규, 김혁성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습니다.
원주의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요. 시민들에게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입니다. 요게 중앙동에 문화의 거리가 있죠. 네네. 비도로. 그거하고는 뭐 관련 없습니다. 이름만 같은 네. 거지. 그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물론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름만 같은 거다 일단은. 시장이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만한 곳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요. 또 이 조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 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 행사를 또 개최하고 또 지원하고요. 문화의 거리 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요. 또 문화의 거리의 운영을 민간 위탁할 수 있고요. 또 원주시 문화의 거리 발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법 선례가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이름만 원주시로 바꿨다. 네네. 그래서 더 약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주시에는 그 비도로 문화의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되게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거 활성화하는 뭐 조례 아니냐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첫 번째로 지정될 수도 있고 이름 따라 가는 걸로 첫 번째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강제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그런 점에서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 다 대부분 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실효성이 문제겠죠. 지금 중앙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도 살려야 되는 판인데 물론 이걸 통해서 살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여기 말고 다른 데 지정한다고 해서 거기가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겠냐라는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뭐 기왕 한다면은 비도로 했으니까 우리 C도로도 아카데미가 있는 평원로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면 어떨까? 네네. 여기 C도로 맞나요, 근데? 제가 맞아요. 헷갈려요. 맞습니다. 원일로가 A죠? 원일로가 A. 평원로가 C. 아무튼 여기 C도로 라인. 아카데미가 있는 이 평원로 일대 문화공유 플랫폼과 연결해가지고 여기를 문화의 거리로 딱 네. 지정을 해놓으면 또 B도로와 연계가 돼가지고 네네.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뭐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도 있긴 하지만 C도로라고 얘기하는 게 뭐 원래는 뭐 ABC도로에서 하지만 C도를 시네마 로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원주의- C도로라고. 원주의 충무로. 그럼요. 네. 충무로.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시네마 도로로 해가지고 또 그걸 더 육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그런 상상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예 다른 데로 지정을 해본다면은 뭐 그냥 구상을 해볼 건데 단계 택지에 단계 택지. 네 거기도 원주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문화의 핵심 아닙니까? 문화가 가장 활성화된 네. 24시간이 그럼요. 모자라는 곳.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뭐 이 조례에 입각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 또 뭐 말씀하셨던 단계 택지는 장미축제라든지 네네. 나름 또 인지도가 있는 이미 문화 어떤 행사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을 거고. 네. 뭐 아니면 뭐 길카페. 길카페. 그쪽 뒤 어떻게 그것도 보면 괜찮네. 커피 문화를 그렇네. 네, 중심으로 한 하나의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커피 축제 네. 어. 뺏어와 춘천에 이어서 우리 강릉 거 춘천이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뺏어와? 그럼요. 그런 거죠. 우리도 킥카페 있다. 네네. 우리 원주역에 테라로사도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조례는 그런 맥락으로서 어떤 다 활용될 여지는 있다. 그렇죠. 네. 우리 문화예술인 출신인 김지현 의원은 하여간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작년에는 이런 지역의 버스킹 공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또 통과시키기도 했잖아요. 하여간 이런 문화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를 좀 통과시키는 건 그래도 뭐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하여간 또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또 문화 쪽에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조례를 좀 마지막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공세에 이어진 5분 발언. 네, 이렇게 조례를 또 저희가 살펴봤고 또 이렇게 매번 의회가 열릴 때 5분 발언들도 항상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시의원들의 어떤 역량이 또 드러나는 거죠. 어디에 또 관심이 있느냐. 네네. 어떤 시의원들은 이제 본인이 못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누가 대신 써준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 의원들도 있어요. 하여간 그 정도로 의원의 역량, 관심사, 하여간 이런 게 총 직결되는 것이 5분 발언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주목을 해보는 건데 네네. 이번에 또 야당의 공세가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광문근 의원, 아카데미 극장과 원주교, 붕괴 위험이 어디가 클까? 원주교 1960년에 지었죠. 어디 그 봉산동 쪽으로 이어지는. 네, 뭐 예? 쌍달이라고도 하죠. 쌍달이라고 이제 보통. 네. 여기도 이제 보수 보강으로 안전진단평가 D등급 이상을 받았다. 원래는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 우리 1963년에 지은 아카데미 극장도 보수 보강하면 활용 가능하다는 반증이다. 전쟁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한 원주는 원형이 보존된 사료가 미비한 도시다. 철거 결정은 신중해야 된다. 극장의 과도한 비용과 상권 활성화가 문제라면
이 제안을 하는데 아주 독특합니다. 원주교 오거리에서 전통시장 끝자락인 평원 사거리까지 약 700m 도로에 사선식 노예 주차장을 만들면 500면을 확보가 합니다. 500면이면은 원주천 주차장보다도 그러니까요. 아,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다 이렇게 사선식으로 이제 네네네. 놓자는 거죠. 그쵸. 이렇게 네네. 비스듬히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부 구간은 대규모 야외 공연장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만약에 차량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게 주차장이 조성돼서 강변 도로의 차선 확장으로 가능하다. 해결이. 아, 근데 약간 이게 너무 스노우볼이 많이 굴러가지 않을까.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극장은 DPG 공법이 있대요. 이게 이제 약간 문화재 같은 거에 귀한 거 이렇게 유리 같은 걸 약간 감싸놓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네네네. 약간 그냥 이렇게 밖에서만 볼 수 있게. 그걸 그걸 이제 아카데미 극장 외관에 씌워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원형만 남겨놓는 거. 보존이죠, 보존. 네네네. 그래서 관리 비용을 일단 줄이고 노후화를 최대한 또 좀 방지하고? 느리게 만들고 또 LED 경관 조명까지 설치해서 아. 경주의 첨성대처럼 만들자. 아니, 뭐, 경주까지 갈 게 뭐 있나요? 뭐, 우리 가까운 곳에, 강원 가명에, 네. 그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입구, 포정루. 포정루 맞을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에도 밑에서 이렇게 LED 쏘거든요. 그렇게 하자. 네. 요거는 또 씌우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자는 건데 또 이게 아무래도 또 건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또 아마 건축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진 게 아니겠고 또 주차장 수입으로 극장 유지비를 충당하고 소상공인에게 재투자하자고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네. 글쎄요. 근데 좀 뭔가 선뜻 동의하기가 저희 관점에서 네네. 저희는 사실 주차장 늘리는 거에 상당히 또 반대하는 입장이라 네. 그리고 표명이요. 또 아카데미는 어쨌든 그냥 단순히 그냥 원형 그대로 남겨놓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재생에 또 강조. 네, 또 새로운 방안으로 시민들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그렇죠. 또 큰 목적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네.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재생해서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활용하자는 거기 네네. 때문에 이것은 뭐 어쨌든 아이디어를 하나 던지긴 했잖아요. 근데 이 논리 자체는 좋아요. 원주교도 했는데 극장은 왜 못하냐 보수무광에서 활용을 네네. 그리고 철거 결정은 신중해야 되나 원주의 이 아픈 역사를 생각해봤을 때 이 취지는 좋아요. 어쨌든 그 원주의 특히 원도심에 근대 유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에서 그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신청하려고 했었던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사업. 네. 그것도 이제 안 됐던 이유가 어쨌든 아카데미와 원동성당을 제외하고 근대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게 지적되기도 했었던 거죠. 네. 조선 식사은행 이런 까지 다 엮어서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초반에는 상당히 높은 평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아카데미 극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거의 뭔가 소위 말로 한 거의 서류 전형에서 결승전까지 갔다 네. 소위 말해서 거의 사실상 준결승 결승까지 갔는데 아깝게 떨어진 이유는 바로 그런 다른 건축물들이 별로 없다. 다른 규모가 너무 작다. 네네. 아카데미 극장 하나의 가치는 높다는 평가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봤을 때 그런 극장마저도 지금 철거하면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거. 민주당 김혁성. 꿈이룸인가 아니면 꿈 좌절인가. 아까랑 비슷한 얘기예요. 아까 반대 질의했을 때랑 네네. 똑같은 얘기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막대한 재원 확보가 이제 문제다. 이제 고향 사람 기부금 188억 원을 원래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목표로. 근데 지금은 2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목표액이. 아니. 이거는 몇 프로인가요? 거의. 2억을 지금 모았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표액이 2억으로 축소했다는 거예요. 원래 188억 하겠다고 했다가. 네네. 자, 그래서 더구나 지금 고향 사람 기부금 홍보 예산으로 1억 8천을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2천만 원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아도? 이것만 꾸미로만 쓰겠다는 거냐, 지금 200억 드는 사업에. 이게 재원 확보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마당에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 후에 추진해달라. 그러면서 이거와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우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10만원 강습반, 15만원 강습반 이런 것 때문에 또 읍면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거 지적을 했는데 네. 하여간 바우처 제도라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란서의 어느 문화 연구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우처와 이제 어떤 공공문화시설, 이제 어떤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 무엇에 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우처라는 것은 결국 시장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아서 써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 제도를 예시로 들면 뭐 학원 가서 알아서 쓰십시오. 그러면 결국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이게 계속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강습반도 10만 원에 맞춰서 편성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교 경쟁이 학원마다 또 가열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강습반을 두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제대로 정보력에 의해서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쓸 여력이 없거나 그런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읍면 지역 얘기도 나오잖아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도 또 쓰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지역만 잘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차라리 공공시설을 더 확충하고 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바우처 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보면 김혁성 의원은 지적한 셈이 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얘가 약간 꿈보다 해몽을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리고 저희가 뭐 육아정책에서도 이건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차라리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줄인다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시설을 더 확충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게, 제가 어제, 마침,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막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문막에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문막 체육공원 쪽에. 네네네. 네. 근데 거기가 뭐냐면은 실제로 장난감을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듯이 네. 아이들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운영. 네네. 네. 그래서 네. 먼저 혁신도시에도 있고, 그다음에 치아체육관 쪽에 있는 보물섬, 거기에도 이렇게. 맞아요. 네. 거기도 봤다. 원주시에 세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1년에 2만원을 내서 이제 가입을 하면은, 그냥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장난감 2개씩, 이제 최소 일주일, 최대 2주간 이렇게 장난감을 2개씩 빌릴 수 있어요. 오리 장난감도 좀 있나요? 아. 슈아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되게 체계적으로 세분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작은 장난감부터 탈 것, 이렇게 그냥 자동차 모양으로 된 그런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장난감. 네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나오거나 이렇게 작동되는 그런 용품의 장난감들도 있어가지고. 잘 돼 있네. 네. 굉장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매번 장난감을 시기 때마다 사주는 것도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 2만 원이라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렇죠. 금액으로. 네. 이게 예시라고 한다면은 그게 되겠네요. 네, 장난감을 네. 사라고 10만 원 주는 거야. 맞아요. 네. 차라리 그런 공공시설을 아주 잘 지어가지고 2만 원만으로도 그렇게 네. 모두가 함께 또 이용할 수 있는 맞아요. 자원도 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자원난으로 네네. 줄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도서관과 같은 역할이 많이 네네. 돼요. 도서관도 우리가 물론 책을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하죠.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도서관을 잘 확충해 놓는 게 네. 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작은 도서관을 또 곳곳에 쓰는 것. 맞아요. 왜냐면 또 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그럼요. 10만 원 지금 주면 나중에 또 15만 원 올리자는 얘기 아까 광문군 원칙처럼 된다니까요. 물가 올랐으니까 올리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네. 학원들에서 압력되면 학원 단체들에서 10만 원 가지고 못해요. 올려주세요. 이러면 또 올릴 겁니까? 뭐 그런 문제들을 지적했다. 네네.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혁성은 지적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의 권한은 뭐예요? 절차를 준수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사전 절차와 같은 기본은 지킵시다. 라는 오분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1차 추경안에 절차적 하자가 많다는 거죠.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시 의원에게 사과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발빠른 조치가 없어서 사과 진정성이 의구심이다. 김태훈 부시장이 야당 시의원들을 찾아가서 이제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이제 담당 국과장들과 함께. 그래서 이번 추경안 관련 논란은 부실 행정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원주시에 있어서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권한은 애초에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안을 이곳 저곳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원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해 모르고 넘어가는 요행을 바라며 슬쩍 끼워 넣은 것일 텐데 이는 원주시 의회를 농락하는 일이며 원주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의원들을 너무 만만히 여기시는 건 아닌가 의심케 됩니다. 이 발언이 왜 나왔냐면은 시청로 가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주통신에서 일전에 전해 들었을 거예요. 네네. 2, 3년 전에 심은 그 가로수를 옮기는데 또 돈을 막대하게 쓸 가능성이 높다. 보도가 나왔었죠. KBS를 통해서. 전국 보도가 됐었죠. 전국화 이슈에서 네. 유튜브에서 이게 아주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게 더 밝혔고 심지어 원주시 정부는
반론 보도 자료까지 뿌렸어요. KBS가 마치 이걸 하겠다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우리 재검토 결정을 했다. 근데 왜 하겠다는 것처럼 보도를 하냐. 이렇게까지 반론을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추경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이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일단 1억 원이 편성됐어요. 일단은 이 1억 원이 삭제되지 않고 버젓이 기재가 됐다. 어쨌든. 네. 네. 재검토하겠다면서 예산안은 그대로 올려놨다. 이게 뭐냐? 의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은근히 슬쩍 끼워 넣은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거. 네네. 물론 이게 꼭 그걸 다 뽑고 그러진 않는 사업이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하여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재검토하겠다고 벌써 예산을 올렸는데. 또, 샘마로 도서관 주차장. 이것도 요새 난리죠. 이쪽 주민. 네네. 주차장 이거 면적 확보가 안 됐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확보하느라 그 옆에 공원 녹지를 이제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 짓겠다. 이러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제 재검토하기로 약간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것도 네네. 7억 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이것도 주민 반발이 거센 와중에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냐. 절차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러니까 왜 안 지키냐 도대체 절차를. 왜 이렇게 시급하다는 답변만 하냐.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넣었다는 어쨌든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절차가 주민 의견 수렴하고 뭐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일단은 예산 편성부터 하고 반발 있으면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 해결해달라고 할 때는 이건 절차와 이유가 있어서 이거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원주시인데 지금 이게 시장이 지시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늘 시급하게 처리해요. 그 시급함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인지 대단히 의문이다. 그리고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켜야 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 시의회가 파행을 겪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단 아카데미 극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카데미 극장을 포함해서 지금 시 정부가 하고 있는 행정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강수 시장의 어떤 누적된 문제가 이번에 터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저번에 얘기했던 발성을 다시 바꿔서 한번 가볼게요. 발성. 네. 이청아 발성 뽑고. 네네. 네, 한번 0점 조정하고. 네. 다음은 민주당의 손준기 의원이 이게 더 힘들어 보이는데 약간 괜찮으신가요?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우세요. 민주당의 손준기 의원이 원주시 취업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원주시 보조금을 받는 모 법정단체가 지난 3월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6급 정규직 사무차장을 뽑았습니다. 6급이면 높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지역에서 논란이 됐어요. 왜냐면 애초에 정규직 사무차장이라는 자리가 없었거든요.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단체에는 시 회장이 취임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선거 당선돼서. 그래서 사무국 운영 규정을 이분이 전부 개정을 해서 채용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된 채용위는 부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연직을 제외한 인사위 위원 전체를 회장 한 사람이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던 사무차장 자리도 만들고 이 사무차장을 뽑기 위한 채용위도 거의 이 회장이 거의 다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해당 법정 단체는 또 문제가 되는 게 2020년 3월 일반직 공무원 9급 1명과 또 2021년 3월 9급 행정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런 조건들을 내걸었어요. 공공기관 행정사무 경력자,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이걸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급 정규직 사무차장을 뽑는 채용 공고에는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9급에서도 이렇게 조건을 내걸면은 비판을 받거든요. 이 정도 조건이면. 아니 물론 파격적인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6급 정도 되는 사무차장 정도 되면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일 텐데. 그렇죠. 네. 우리 왜 스펙에서 너 스펙 뭐 있어? 자격증 써봐 할 때 저 운전면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인정도 안 해줘요 사실. 그렇죠. 그런 어떤 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네. 운전면허만 있어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요. 대단한데요? 자, 지금 네. 내걸었고요. 실제로 뽑힌 사람은
운전면허 자격증 하나로 야, 뽑혀서 출근. 아니 나도 운전면허는 있는데. 손준기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도내 다른 법정 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는 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또 해당 법정 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국가 자격증 등을 필수로 이제 하거나 또 우대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지원한 사람이 3명 있었다고요. 이 사무차장 측에. 네네. 근데 다들 국가 행정 경험이 전혀 없고 국가 자격증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적격자가 없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럼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그냥 뽑았다는 거예요. 3명 중에서. 그래서 뽑힌 사람이 A 차장입니다. A 사무차장. 이 사람 보니까 채용 심사위원 중에 B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이 A 차장과 B 위원은 이 채용 공고 2달 전에, 그러니까 올해 1월입니다. 이때 함께 찍은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부터 함께 선거운동을 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 둘이. 네. 그리고 A와 B는 C 회장과 동문이면서 C 회장의 선거를 또 가까이서 도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 법정 단체의 규정에 따르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심사위원을 위촉하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죠. 어느 단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네. 뭐 인척관계든 뭐 같은 회사에 근무했건 하여간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요. 끼리끼리 아는 사이끼리 뭐 끌고 당겨준 거 아닙니까? 보면은. 아니 이것만 봤을 때도 이게 공정한 심사였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해당 법정 단체 어딜까요? 뭐 손준기 의원은 밝히진 않았어요. 이거. 저희도 밝히진 않겠습니다. 다만 원광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작년에 사업 재검토로 분류한 바가 있는 단체입니다. 네네. 당시 이유로 든 게 회장의 장기 회장직 수행으로 안일한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고 적시했어요. 12년을 이제 회장이. 수행했다. 근데 사실 8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창목 시장이 12년 했으니까 이 회장도 12년 했더니 하고 넘치한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약간 그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간 상황이 아니 안일한 운영을 지적해놓고 지금 돌아간 상황은 굉장히 의아하다. 야, 이건 뭐 장기 수행보다 더 아니란 그러니까. 운영이지 않나. 자, 그리고 작년 12월 회장 선거에서 이제 당선된 이 C 회장. 이 C 회장은 공교롭게도 원광수 시장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 원주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온 산단 장기 필요 중이고요. 원주시 지난 12년간 기업 유치 실적이 평균 약 6.1개, 아마 연평균을 말하는 것 같죠? 네. 유치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149명으로 춘천과 충주에 비해서 아쉽다. 그러면서 원주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뭐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화된 어떤 유치 목표와 적합한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현 정부에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대폭적 감세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 같은 걸 지금 하려고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좀 국회에서 계류 중이긴 한데 요거를 좀 접목해서 우리도 좀 해보자 이런 거를 뭐 이런 발언입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또 연계해서 원주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첨단 전략 산업단지를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자는 그렇죠? 하여간 뭐 심영미 의원은 산업경제위원장 아닙니까? 시의회 꾸준히 기업 유치와 관련된 발언을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요구만큼 그 계획이 뭐 수립되거나 그 진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네. 하여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국민의힘 박한근 의원. 원주시 택시업계 지원 확대를 위한 제언. 택시 3부제 전면 해제 작년 말에 됐죠. 업계 상황 예상대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도 예상했던 바고.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그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사업이 있죠. 또 법인택시 감차 개인 면허 공급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의회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7만 원씩 정도인가요? 월 7만 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확대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3부제 해제 당시에 이미 우려됐던 지점이잖아요. 결국에는 3부제 해제하면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 안 좋아질 거고 그 안 좋아진 거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한시적이라고 했지만 한 번 지원해줬던 걸 어떻게 끊냐. 그리고 계속 지원하게 될 거다. 바로 그 발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박한근 의원. 그래서 그래도 뭐 이 말을 하긴 했어요. 원주시 재원만으로는 좀 부담이 되니
국토부 강원도에 택시업계 처우 개선 방안 적극 건의를 좀 제안했어요. 이게 네네. 되겠냐고. 되면 좋아. 아, 그럼요. 근데 네, 어렵다고. 왜냐하면 3부제 해제한 데가 원주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제, 이 정부 방침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정부가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해주면 좋지. 근데 이게 세금으로 종사자들, 이렇게 택시 노동자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단순 지원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법인 택시 업체 배불려주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업체도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돼요. 업체도 네네. 수임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업체도 사실 3부제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윤을 공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강제성 있는 요구 없이 단순히 세금으로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예상치 못했던 지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 손해를 결국에 세금으로 메웠을 때 발생된 문제도 얘기가 됐었던 거고 아니 그거를 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박한근 의원의 5분 발언 뭐 이런 주장 하실 수 있는데 법인 택시 업체의 책임 분담, 이윤 공유 이런 걸 주문하는 발언까지 해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5분 발언이었다. 이렇게 몇 건지 아니요 숫자도 못 써요. 이렇게 6가지 5분 발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4월, 5월 원주시의회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서도 좀 소개해드렸지만 좀 남아있는 뭐 어떻게 보면 추가 의회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때 이제 추경 예산안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산안만을 이제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의회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바로 다음 주에 열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17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데 17일에는 이제 본회의를 열어줄 개회를 하게 되고 18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가 열립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는 예결위가 열리고요. 25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는 진행됩니다. 일정 자체가 이렇게 좀 되게 타이트하네요. 컴팩트하게 아주 거의 뭐 휴일 한번 끼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아카데미 극장 철거 예산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18일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문화예술과 소관 이제 추경안을 아마 문도위에서 심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사실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철거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쉽지 않죠. 뭐 역시 여대 야소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좀 저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여론을 좀 압박을 하고 좀 함께 지켜보면서 한번 이 역사의 순간 한번 기억해보죠. 누가 이렇게 역사에 남을 선택을 하느냐. 그걸 지켜보면서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원래 4월 5월 의회 때 그게 다 처리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더 기회를 얻은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많이 좀 늦춰지긴 했어요. 예산안이 한번 통과가 안 되는 행정 절차가. 그래서 뭐 어쨌든 계속 저희도 그렇고 여론전을 좀 계속 압박을 좀 펼치면서 어쨌든 좀 부결이 되면 가장 좋겠고 통과를 시키더라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여간 눈 크게 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해보면서 이제 아카데미 극장 철거 끝까지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주국인 전수였습니다. 모두 안녕.